내가 이렇게 하루 13시간을 버텨도 손에 남은 건 300만 원도 안 되구나.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이제 월급 300만 원쯤은 벌 수 있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최근 뉴스 보셨나요? 서울의 한 50대 가장이 하루 12시간씩 배달을 뛰었지만 한 달 실수령액이 250만 원도 되지 않아 결국 가족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월 300만 원을 채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변에서 300만 원은 당연하다는 말에 휘둘리며 마치 그것이 기본선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혹시 여러분도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300만 원이 쉽게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버티기 힘든 벽이 되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이태준 씨는 30년 가까이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일했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회사원이라고 불렀고 실제로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낡은 구두를 꿰어 신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구두였다. 굽이 닳아 철심이 드러난 구두는 늘 그의 하루를 버텨준 상징 같은 존재였다. 그는 결혼 후 줄곧 두 아이를 키우며 버텨왔다. 큰딸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다. 아내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탰다. 오랫동안 집을 장만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 다니며 결국 50대 후반을 맞이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그래도 퇴직하면 퇴직금 나오잖아. 아내의 말에 태준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노후를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이제 조금은 나아질 거야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2023년 겨울 그는 회사로부터 희망퇴직 권고를 받았다. 부장님, 회사도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영업팀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요. 인사팀장이 건넨 말은 담담했지만 태준 씨에겐 날벼락이었다. 그렇게 그는 1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회사를 떠났다. 주변에서는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걸 해보라, 가게라도 차리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결국 작은 분식집 창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가스비와 전기세, 임대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한 달 매출은 800만 원 남짓, 인건비와 재료비를 빼면 손에 남는 건 150만 원에 불과했다. 여보, 이번 달에도 적자야. 그냥 알바라도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내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불안이 묻어 있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러다 나아지겠지. 태준 씨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밤마다 가게 전등을 끄고 돌아올 때 그의 낡은 구두는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다. 2024년 들어 상황은 더 악화됐다. 원재료비가 오르고 손님은 줄어들었다. 인근에 대형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들어서자 가게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구직시장으로 나서야 했다. 하지만 58세라는 나이는 너무 큰 벽이었다. 아버지, 그냥 쉬면 안 돼? 건강도 안 좋아지셨잖아. 군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한숨 섞인 말투로 건넸다. 아빠도 쉬고 싶지. 근데 월세랑 생활비는 누가 내니? 그는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가 얻은 일은 택배 상하차였다. 새벽 3시 반, 낡은 구두를 질질 끌며 물류센터로 들어갔다. 박스를 옮길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하루 13시간을 버텨도 월급은 세전 280만 원. 주말 근무를 빼면 250만 원 남짓이었다. 어느 저녁 아내가 식탁에 앉아 전기세 고지서를 내밀었다. 여보, 이번 달 전기세가 20만 원이 넘었어. 도대체 어떻게 버텨?
태준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괜찮아. 내가 야간 근무도 할게. 이번 주말에도 나갈 거야. 딸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빠, 요즘 뉴스 보니까 직장인들 월급이 평균 300만 원 넘는다던데 왜 우리 집은 늘 빠듯한 거예요? 그 순간 태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자막에는 대한민국 평균 월급 312만 원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평균이라는 숫자가 그의 삶에는 닿지 않는다는 사실만 뼈저리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현관에 놓인 낡은 구두를 바라보았다. 구두 앞코는 해지고 가죽은 갈라져 있었다. 그 구두는 마치 자신처럼 지쳐 있었고 하루하루 버티며 꿋꿋하게 살아온 지난 세월의 그림자 같았다. 이태준 씨의 삶은 이렇게 변해갔다. 한때 영업팀 부장으로 수십 명의 후배를 이끌던 그가 이제는 새벽 물류창고에서 낡은 구두를 신고 박스를 옮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월급 300만 원쯤은 벌 수 있지 않냐고 쉽게 말한다. 하지만 그에게 300만 원은 넘을 듯 말 듯 늘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 같은 숫자였다. 2024년 여름, 이태준 씨의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새벽 3시 밤마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 낡은 구두를 꿰어 신고 물류센터로 향하는 일상이 이어졌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땀은 비오듯 흘렀고 허리와 무릎은 이미 망가져 있었다. 어느 날은 무거운 박스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괜찮으세요? 라는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일어나지 못했다. 겨우 응급실에 다녀온 후에도 쉬지 못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하루라도 빠지면 월급이 깎이고 집으로 들어오는 생활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 벗어놓은 낡은 구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죽은 더 갈라져 있었고 굽은 완전히 닳아 있었다. 그는 구두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도 많이 버텼구나. 근데 이제 나도 잘 모르겠다. 그날 밤 식탁 앞에 앉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 이렇게 하다간 큰일 나. 이제 일 그만둬. 몸이 더 망가지면 우리 다 같이 무너져. 그러나 태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직 침묵만이 식탁 위를 가득 메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았다. 사람들이 말하는 월급 300만 원은 기본이라는 말은 단순한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월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숫자는 평균을 말했지만 현실은 훨씬 냉혹했다. 아빠, 저 취직하면 이제 아빠 일 조금 덜 하셔도 돼요. 큰딸이 면접 준비를 하며 건넨 말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버티지 못하면 자식들까지 짐을 지게 될까 두려웠다. 동시에 이제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무작정 버티는 삶이 아닌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와 함께 동네 복지관을 찾았다. 거기서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과 재정 상담을 알게 되었다. 담당 직원은 말했다. 요즘은 단순히 많이 버는 것보다 안정적인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지역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정부 재교육 지원을 활용해 보세요. 그날 이후 태준 씨는 무작정 몸으로 버티는 일을 줄이고 낮에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회계 교육을 들었다. 저녁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이어갔지만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았다. 구두는 여전히 낡았지만 이제는 매일 닳아 없어지는 발걸음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동반자처럼 느껴졌다. 이태준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2025년 대한민국 수많은 중장년과 노년층이 여전히 월급 300만 원의 벽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 평균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속이고 온라인 속 과장된 소득 자랑은 더 큰 박탈감을 만든다. 결국 누군가는 새벽 물류창고에서, 누군가는 편의점 카운터에서, 또 누군가는 택배 상자 옆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300만 원은 기본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조차도 힘겹게 버티는 게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낡은 구두를 신고 하루 13시간을 버텨야 겨우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28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작은 정책의 변화, 지역사회의 지원,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재정 점검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낡은 구두처럼 달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은 단단해지는 미래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태준 씨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우리 모두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준비라도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정혜석 씨 62세는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35년간 근무하다가 2022년에 퇴직했다. 그는 회사에서 차장으로 은퇴했는데 퇴직금으로 1억 7천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정 씨가 지금 행복한 노후를 누리는 이유는 단순히 퇴직금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 씨는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가족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여보, 애들 대학 보내려면 힘들겠지만 우리도 노후 준비는 꼭 해야 해. 아내는 처음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생활비도 빠듯한데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을까?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조금씩이라도 하면 달라질 거야. 지금부터 안 하면 나중엔 후회만 남을 거야. 그때부터 그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다. 사내 적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장기 주택 청약을 포기하지 않았고 50대 중반 이후에는 건강관리를 위해 술자리를 줄이고 주말마다 걷기를 습관처럼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길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2018년 그가 55세였을 때 회사의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다. 차장님, 이번에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인사팀의 말에 정 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두 아이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학비와 생활비가 매달 300만 원 넘게 나갔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큰아들이 말했다. 아빠, 저 알바 더 할게요. 등록금은 제가 책임질게요. 딸도 따라 말했다. 저도 과외하면서 생활비 보탤게요. 하지만 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아빠가 준비해둔 게 있으니까 걱정 마. 실제로 그는 15년 넘게 꾸준히 부은 개인연금이 있었고 주택 청약 대신 가입한 연금저축펀드가 쌓여 있었다. 당시 계좌에는 이미 7천만 원 가까운 자산이 모여 있었다. 덕분에 그는 명예퇴직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고 몇 년 더 회사를 다니며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시기에 그는 더욱 절약하며 노후 준비를 다졌다.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동네 전통시장에서 장을 봤고 외식은 한 달에 2번 정도로 줄였다. 친구들이 골프 약속을 잡아도 그는 미안하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집 근처 공원에서 딸과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다. 아빠, 친구들 다 골프 친다는데 아빠는 왜 안 가? 딸이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지금 너랑 이렇게 걷는 게 더 좋아. 나중에 아빠가 여유로울 때 그때 가서 같이 치자. 2022년 마침내 퇴직을 맞이했다. 그의 손에는 1억 7천만 원의 퇴직금이 들어왔고 이미 꾸준히 모아둔 개인연금과 회사 퇴직연금 계좌에는 2억 가까운 자산이 쌓여 있었다. 아내와 함께 은행에 들러 계좌를 확인했을 때 둘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이제는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지?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만 살아가면 돼. 주변 이웃들이 하나둘 은퇴 후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가족에게 말했다. 내가 늘 강조했잖아. 남들처럼 과소비하지 않고 남들처럼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기를 잘한 거야. 퇴직 후 그는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냈다. 아침마다 낡은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집 앞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했다. 주말이면 딸이 찾아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아들은 군 제대 후 작은 회사에 취업해 생활비를 조금씩 보탰다. 그는 여전히 돈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정혜석 씨의 삶은 겉보기에 평범했지만 그의 선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40대부터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해온 덕분에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은퇴 후에도 월급 300만 원이라는 허상을 좇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다. 2023년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자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대부분 어두웠다. 함께 퇴직했던 동료 중 일부는 퇴직금을 모두 창업에 쏟아붓다가 실패했고, 어떤 이는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반토막이 났다. 야, 나도 분식집 차려봤는데 2달 만에 접었어. 남는 게 없더라. 퇴직 동료의 전화 목소리는 한없이 지쳐 있었다. 그때마다 정혜석 씨는 집에 돌아와 아내와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가 괜히 겁나서 투자 안 한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안 한 거야. 퇴직금은 우리의 마지막 안전망이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래, 우리는 이미 필요한 만큼은 준비했잖아. 욕심만 안 부리면 돼. 그는 매달 개인연금에서 70만 원, 퇴직연금에서 90만 원을 받았고, 아내와 함께 절약하며 생활비를 맞춰갔다. 월세가 아닌 오래전부터 마련해둔 작은 아파트 덕분에 주거비 부담이 크지 않았다.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 2024년 봄, 딸이 직장을 얻어 안정적인 수입을 갖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밝아졌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대화는 소소했지만 따뜻했다. 아빠, 첫 월급 받으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아빠는 내가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게 제일 기쁘다. 정 씨는 그제야 실감했다. 자신이 40대부터 준비했던 작은 선택들이 결국 오늘의 여유를 만든 것임을. 만약 동료들처럼 나도 한번 크게 벌어보자며 무리하게 투자했다면 지금 이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운동화를 신고 공원 산책을 이어갔다. 낡은 구두가 평생의 노동과 고단함을 상징했다면 운동화는 이제 새롭게 시작된 삶의 발걸음을 뜻했다. 공원에서 만나는 또래 친구들이 요즘도 얼굴이 좋아 보이네라고 말할 때면 그는 속으로 조용히 감사했다. 정혜석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준비였고 누구나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가 월급 300만 원쯤은 기본이라는 착각 속에 살다가 은퇴 후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정 씨처럼 조금 일찍, 조금 더 꾸준히 준비한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작은 절약,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평온한 웃음을 지켜줍니다. 낡은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매일을 여유롭게 걷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노후 아닐까요? 여러분, 먼저 대한민국 상황부터 살펴보면 통계청국민연금연구원 등 통합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19세 이상 가구주의 비율은 76.5%에 달합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에서는 80% 이상, 60세 이상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후 대비를 의식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 소득이 급감한 현실을 봐야 합니다. 2023년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은퇴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약 3,100만 원. 이는 같은 연령대의 비은퇴 가구 연평균 소득인 6,961만 원의 약 45% 수준입니다. 더구나 이 연령대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실제 수령하는 소득 대체율은 월 평균 소득 대비 약 22% 수준에 불과하여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현실이 드러납니다. 이런 국내 현실과 대비해 OECD 국가들을 보면 노후 환경이 더욱 구조적입니다. 예컨대 OECD 평균 정상 퇴직 연령은 현재 64.4세에서 66.3세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며 노령 인구 증가와 기대 수명의 연장이 퇴직 연령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많은 국가가 퇴직 연령 상향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는 여성의 연금 수급액이 남성보다 평균 24% 낮아 성별 간 소득 불평등이 은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노후 준비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구조적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의 진전은 노인 부양비, 즉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 비율을 급격하게 높이고
있는데 OECD 국가들의 경우 1970년 약 7명에서 2010년 약 4명으로 그리고 2050년에는 약 2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부담이 커져 노후 대비가 개인에게 더욱 절실함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이 외에도 해외 사례를 보면 OECD 내 일부 국가는 연금 시스템을 공공형에서 개인형으로 전환하거나 민간 연금 제도를 강화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와 국제기구들은 연금 소득의 세제 혜택, 저축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한민국에서는 80% 이상의 중장년층이 노후 준비 의무를 인식하고 있지만 은퇴 후 실제 소득은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며 공적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고 고령화와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는 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경험 역시 정상퇴직 연령 상승, 성별 연금 격차, 제도의 구조 변화 등 필요한 대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사례들을 통해 보신 것처럼 월 300만 원쯤은 기본이라는 착각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 있는지, 그리고 대비의 유무가 은퇴 이후 삶을 얼마나 뒤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정책과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공유드릴게요.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노후준비지원 서비스가 2021년 노후준비지원법 개정 이후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로 확산되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서울 성동구, 경기 부천시, 전북 김제시, 강원, 춘천시, 대전 서구 등 9개 지역에서 신체정신 사회경제 등 전 영역의 진단, 상담, 교육, 기관 연계, 사후관리까지 찾아가는 노후준비 설명회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기반 네트워크와 연결해주는 토탈케어 형태라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또한 2025년 현재 정부는 노인복지 정책을 소득보장, 건강관리, 일자리, 돌봄 서비스, 주거 안정의 5축으로 재정비하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은 전면 개편되었고 각 지자체별로 교통비 할인, 의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경로당 및 복지관 운영, 주거 특별 공급,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지역 맞춤형 노인복지가 강화되어 전국 어디에 사는 어르신들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대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재가노인복지, 경로당 활용, 주거 특별 공급 등은 각각 어르신의 일상 돌봄과 생활 환경 개선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중앙지자체의 연계 정책도 확대 중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외곽이나 고령인구 밀집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동 진료 차량 모바일 밴 활용 같은 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노년층이 병원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정책들을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OECD 국가들은 노후 정책에 있어서 퇴직 연령 상향, 노령 종합 대책 수립, 연금 제도 구조 개편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ECD는 정상 퇴직 연령이 현재 평균 64.4세에서 향후 66.3세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며 이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및 연금 재정에 대응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여러 OECD 국가들은 연금 정책을 공공 중심에서 개인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거나 재정 지속성을 위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대응을 위한 해외의 종합 대책을 살펴보면 AARP 국제 사례 기반의 노령 정책 계획 Healthy Aging Plans 중에는 고령자 차별 해소, 응급 상황 대응, 백신 접근성 보장, 물리 정신 건강 강화, 세대 간 교류 확대 등을 모두 포함해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전방위 전략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중국의 농촌 노인 연금 도입 사례에서는 연금 수급 이후 건강 상태, 이동성, 자가 간호 능력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소개한 국내 정책들은 어르신 맞춤형 노후 준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초연금, 노후 준비 지원, 의료 접근 개선, 지역 돌봄,
일자리, 주거 안정 등 실질적 생계 기반을 다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들도 퇴직 연령 조정, 연금 구조 개혁, 응급 체계 강화, 고령자 건강 강화 등을 통해 노후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힘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지자체 노후준비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여 노후준비 상담을 받으시고 기초연금 신청, 돌봄 서비스 연계, 의료 지원 활용, 그리고 공공 일자리나 주거 지원 정책을 차근히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만 몰랐다가 아닌 내게 꼭 필요한 정책을 찾아 나를 지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실천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낡은 구두는 무너진 삶을 담고 운동화는 새로운 길을 향한 발걸음을 닮았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발걸음은 슬픔이 될 수도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퇴직 후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결국 새벽 물류창고에서 허리를 부여잡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13시간을 일해도 손에 남는 건 300만 원도 안 되는 현실. 그가 현관 앞에 벗어놓은 낡은 구두는 평생의 고단함과 좌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다르죠. 40대부터 조금씩 준비해왔고 욕심내지 않고 묵묵히 길을 걸었습니다. 퇴직 후 운동화를 신고 공원을 거니는 그의 모습은 여유와 평안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무너진 구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다른 한 사람은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가족과 웃으며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낡아빠진 구두를 끌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길일까요? 아니면 운동화를 신고 건강과 웃음을 지키는 길일까요? 지금의 작은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한때 똑같이 회사를 다니던 두 사람이 은퇴 후 이렇게 달라진 것은 단지 운명이나 행운 때문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였는지, 월급이 얼마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앉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대화를 나누는 것,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고 연금에 가입하는 것, 건강을 위해 술자리를 줄이고 걸음을 늘리는 것, 이 모든 작고 사소한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시나요? 나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낡은 구두를 더 이상 닳게 내버려 두지 말고 새로운 운동화를 신을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50대의 선택이 60대를 바꾸고 60대의 선택이 70대를 바꾸며 70대의 선택이 남은 생애를 바꿉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어떤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낡은 구두인가? 새로운 운동화인가? 눈물이 핑 도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엄을 지키며 당당히 나이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오늘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웃음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의 낡은 구두가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운동화가 새로운 길 위에서 희망을 향해 가볍게 걸어가길 바랍니다. 함께라면 우리 모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기적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희망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남들은 풍성한 한가위를 기다린다지만 제게는 두려움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사 한 번 치를 때마다 수십만 원이 날아가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견디다 결국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상을 위해서라는 말 앞에 아무도 제 고통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갑은 비어가고 몸은 무너져 가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불안과 두려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내일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제사 한번 지내고 나면 남는 건 텅 빈 지갑과 내 허리의 통주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 뉴스에서 들으셨나요? 60대 한 가장이 제사 준비로 수십만 원을 쓰고 하루 종일 음식장만에 지쳐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제사 한 번에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나간다는 가정도 있다고 하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 몸은 지쳐가고 지갑은 비어가는데 앞으로도 이걸 계속해야 하나? 지금 성인 절반 이상이 앞으로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무거운 상을 차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놓치면 가족의 내일을 바꾸는 중요한 흐름을 외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30년 된 아파트. 좁은 부엌 한편의 놓인 낡은 냉장고는 하얀색이 이미 발에 희뿌옇게 변했고 손잡이 부분은 오래된 테이프로 감겨 있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퀴퀴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64살의 지난 세월을 증명하는 듯한 물건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생산팀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시절 야근을 끝내고 돌아와 허겁지겁 넣었던 도시락, 명절마다 가득 채워 넣었던 제수 음식까지 이 냉장고 안에는 그의 인생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재수는 몇 해 전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대기업처럼 넉넉한 퇴직금은 아니었고 고작 8천만 원 남짓 손에 쥐었습니다. 그래도 이 돈이면 노후를 버틸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막상 생활을 시작해보니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관리비, 전기세, 교통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퇴직금에서 조금씩 꺼냈으며 버티고 있었고 냉장고 안에 채워 넣는 반찬도 점점 단추해졌습니다.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 그리고 장조림 반찬통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돌아오는 제사만큼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재수의 집안은 예부터 제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이 조상을 잊으면 뿌리를 잃는 거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남아 있어 제수는 제사만큼은 절대 줄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은 각자 사는 곳에서 제사를 따로 지내기 시작했고 결국 집안 제사는 제수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괜찮았습니다. 퇴직 직후라 기운도 남아 있었고 형식대로라도 상을 차리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체력은 떨어졌고 물가는 끝없이 올랐습니다. 올해만 해도 사과 5개 값이 10,000원을 넘었고 한우 한 근 값은 서민이 감히 쉽게 살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제사 한번 준비하는 데 드는 돈은 최소 40만 원 이상. 한 달 연금의 절반 가까이가 한날에 빠져나갔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아내 이정희 씨는 허리에 파스를 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는 진짜 무리예요. 나 허리도 안 좋고 음식값도 이렇게 비싼데 왜 꼭 이렇게 크게 해야 하죠? 재수는 말없이 도마에 대파를 썰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내 말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차마 동의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상님 제사인데 우리가 줄이면 죄 짓는 것 같잖아. 그날 밤 제사 음식을 한가득 쑤셔 넣은 오래된 냉장고가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 가득 쌓인 음식들은 내일상 위에 오를 것들이었고 재수는 그것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냉장고는 낡고 삐걱거리는데 제사상만은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음을 절감했습니다. 갈등은 해마다 심해졌습니다. 제사 전날이면 아내는 불만을 터뜨렸고 재수는 꾹 참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폭발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부장으로 일할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제사가 더 힘들어요.
나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다른 집은 다 줄인다잖아요.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해요? 재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길은 여전히 냉장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가득 들어찬 전, 나물, 고기가 보였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재수야, 재산은 집안의 뿌리다. 이걸 내가 놓으면 다 무너지는 거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재산할조차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해요. 그냥 간단히 하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는 바쁘다며 사라졌습니다. 딸은 외국에서 살고 있어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안 재산은 부부 둘만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 준비로 지쳐 누워있는 아내를 보며 재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몸이 점점 따라주지 않는데 이 무거운 짐을 언제까지 짊어질 수 있을까? 냉장고 속 음식들이 점점 버거운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냉장고의 삐걱거림은 마치 그에게 묻는 듯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무게를 감당할 거냐고. 제사 전날, 부엌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오래된 냉장고는 문이 채 닫히지 않을 정도로 음식으로 가득했고 부엌 바닥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흘러내려 미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허리를 부여잡고 앉아 숨을 고르다가 결국 작은 한숨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더는 못하겠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재수는 당황해 아내를 부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제사 음식 하나하나가 조상에 대한 예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을 병들게 하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절정은 바로 그날 밤 찾아왔습니다. 기름에 전을 부치던 재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손에서 집게가 떨어지고 뜨거운 기름이 튀어 팔을 대었습니다. 아내가 놀라 119에 전화를 걸었고 그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이상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체력에 비해 너무 무리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과로는 심장에도 치명적일 수 있어요. 생활 패턴을 꼭 바꾸셔야 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재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집에 남겨진 오래된 냉장고가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가득 차 있던 음식들, 삐걱거리던 문소리, 그리고 그 앞에서 흘린 아내의 눈물. 그는 깨달았습니다. 제사를 이어온다는 것이 조상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가족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딸은 화상통화로 함께 자리했습니다. 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제사 방식을 바꿔야겠다. 더는 이대로는 못하겠다.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저도 솔직히 제사 힘들었어요. 라며 시큰둥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딸은 오히려 안도한 듯 말했습니다. 아빠, 잘 생각하셨어요. 요즘은 다 간소화해요. 고인이 좋아하시던 음식 한두 가지 올리고 가족끼리 모여 얘기 나누는 걸로 충분해요. 전환의 순간은 그 다음 제사에서 찾아왔습니다. 상은 더 이상 전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인이 즐겨 드시던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소박한 과일 몇 가지만 냉장고에서 꺼내 상 위에 올렸습니다. 아내는 허리 통증 없이 웃을 수 있었고 아이들도 부담 없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상은 가벼워졌지만 대화는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예전 공장 이야기 또 해주세요. 아들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옛날 아버지의 일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은 엄마, 건강은 좀 어때요? 라며 정성스레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재수는 깨달았습니다. 제사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기억과 대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래된 냉장고는 여전히 삐걱거리며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 이상 과하게 준비된 음식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들이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따뜻하고 소박한 음식만 들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낡았지만 그 속은 가볍고 따뜻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도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책감 대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지만 오히려 가족이 더 가까워졌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무거운 제사상 대신 따뜻한 식탁이야말로 진짜 제사의 의미를 이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실 우리 주변 수많은 가정에서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가 부담, 가족 간 갈등, 노후의 건강 문제까지 재산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의 무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형식에 매이지 않고 가족의 건강과 마음을 지키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이정호 씨는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35년간 근무하다가 62세에 은퇴했습니다. 직급은 임원까지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일한 덕에 퇴직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수령했고 국민연금은 매달 140만 원가량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40년 가까이 함께 살며 두 자녀를 키웠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그의 삶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하느냐, 퇴직금으로 장사라도 해야 한다며 들떠 있을 때 정호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 이게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퇴직 직후 동창 모임에서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야, 요즘 빌딩 하나 사두면 월세가 쏠쏠하다더라. 카페 창업이 대세야. 요즘 젊은 애들도 다 하잖아. 정호 씨에게도 유혹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지인은 퇴직금 전부를 들여 무인 세탁소를 차렸다가 1년도 안 되어 문을 닫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주식과 코인에 뛰어들어 순식간에 절반 이상을 날렸습니다. 그런 현실을 지켜보면서도 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퇴직 전부터 이미 노후를 위한 준비를 조금씩 해왔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부터 연금저축과 ISA 계좌를 꾸준히 불입했고 50대 중반부터는 주택연금 상담도 받아두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간 뒤에는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생활비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이 항상 평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편의점이라도 하나 해보면 어때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정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요즘 편의점도 알바보다 못 벌어요. 난 내 체력도 알고 유행 타는 장사엔 소질 없어. 우리 있는 걸 지키는 게 최선이야. 이 대화는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아내는 불안했고 정호 씨는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인들의 실패가 눈앞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호 씨의 아침은 단순했습니다. 오래된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여 아내와 함께 커피를 내려 마시고 근처 공원을 걸으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점심에는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으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 냉장고는 낡았지만 과하게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채워져 있었고 그 안에서 부부는 절제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도 그는 과거처럼 큰 제사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인이 좋아하던 간단한 음식을 올리고 가족이 모여 웃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이런 방식이 더 좋아요. 우리도 덜 힘들고 더 자주 만나게 되고요. 딸도 화상통화로 합류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이쪽에서 작은 제사상을 차렸어요. 우리 다 마음은 같잖아요. 이렇게 작은 변화를 이어가며 정호 씨는 가족의 갈등을 예방했고 오히려 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정호 씨의 선택은 2025년 한국 사회 현실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었고 제수용품 가격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많은 가정이 제사 준비로 부담을 토로하고 있었지만 그는 미리 생활 방식을 조정해 두었기에 타격을 덜 받았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재취업이 점점 힘들어지는 현실 속에서 그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컴퓨터 자격증을 따고 가끔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엑셀을 가르쳐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것보다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도 흔들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3년째 되던 해, 갑작스러운 아내의 병원비가 필요했을 때였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이 한 달에 4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뭐라도 했어야 했나? 하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리 준비해둔 비상금 통장과 퇴직금 일부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내밀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래, 준비해둔 게 헛되지 않았구나. 아내는 병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괜히 내가 가게 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준비해둔 게 우리를 살렸네요. 그 순간 정호 씨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원칙이 틀리지 않았음을. 퇴직한 지 5년째 되던 어느 겨울, 이정호 씨에게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작은 병원 진료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고 치료비와 입원비는 한 달에 100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140만 원은 생활비와 관리비만으로도 빠듯했기에 갑작스러운 지출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낡은 아파트 거실. 정호 씨는 소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기세 고지서, 관리비 영수증, 카드 명세서가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숫자를 세며 중얼거렸습니다. 치료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250은 나가겠네. 순간 뒷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하고도 여전히 돈에 쫓기는 현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퇴직 후 지켜왔던 원칙 덕분에 아직 여유 자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를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어둔 덕분에 그 돈을 인출하면 당장 치료비는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병실에서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고생만 시키네요. 정호 씨는 손을 잡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준비한 게 우리를 살리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러나 치료가 길어지면서 불안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병원비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늘어날수록 그의 통장은 얇아졌습니다. 이웃 중에는 같은 나이에 퇴직금을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고 이제 경비원 일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문득 두려웠습니다. 혹시 나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거실에 놓인 오래된 냉장고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냉장고 속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김치, 두부, 달걀,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유자차 한 병. 그 단출한 내용물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니 버틸 수 있는 거야. 몇 달의 치료 끝에 아내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피할 수 있었고 관리만 잘하면 일상생활에 무리는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정호 씨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결국 견뎌냈구나.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장사 안 하길 정말 잘하셨어요. 만약 투자했다가 실패했으면 엄마 치료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딸도 눈시울을 붉히며 덧붙였습니다. 아빠, 저도 이제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요. 욕심 안 부리고 준비하면서 사는 삶요. 그 순간 정호 씨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길이 옳았음을. 그는 투자 실패의 위험 대신 꾸준한 저축과 연금으로 삶을 지켜냈고 결국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금도 그의 일상은 단출합니다. 아침에는 아내와 함께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근처 복지관에 나가 봉사활동을 합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는 더 이상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정호 씨는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큰 돈을 버는 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지키는 게 더 큰 힘이 되더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잘못된 길을 택해 고통 속에 살고, 누군가는 욕심을 버리고 준비한 덕분에 평온한 노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사 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니라 이미 여러 통계와 연구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명절 차례나 제사에 대해 지내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응답자의 52.3%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답했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같은 질문에 지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설문조사에서는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55.9%에 달했는데 이는 더 이상 제사가 필수적인 가정의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가족의 해체와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종교적 신념의 변화가 전통적 재래 문화를 급격히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기준 35.5%에 달하며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체 가구의 40% 가까이가 1인 가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흩어지고 함께 모이는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제사 준비에 온 가족이 힘을 보탠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회가 2024년 추석을 앞두고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기준으로 차례상 한 상을 차리는데 평균 28만 7천 원에서 29만 8천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는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가계의 직접적인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부담은 특히 은퇴 이후 고정 수입이 연금으로 제한된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노인인권센터가 2023년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응답자의 62%가 제사 준비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라고 답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앞으로 제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가계의 사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문화적 인식의 변화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사 준비 과정에서 여성에게 집중되는 가사노동이 가족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실제로 여성 응답자의 73%가 제사 때문에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세대 간 갈등과 성역할에 대한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준비하거나 아예 간소화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후 오본과 같은 전통 재래 행사가 점점 간소화되거나 여행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강해졌고 중국에서도 명절 성묘 문화가 점차 간단한 온라인 추모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에서 2019년에 발간된 한 인류학 논문에서도 세계적으로 전통적 일에는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형식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가족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과도한 형식과 비용은 오히려
조상의 덕을 기리려는 본래의 의미를 희석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전통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제사 문화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무겁고 버거운 제사상이 아니라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을 올리며 가족이 함께 추억을 나누는 소박한 이래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마주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제사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기억과 의미라는 것이죠. 이제는 무겁고 과도한 상차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고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들도 이미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24년부터 간소화 제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주민센터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 대신 고인이 즐겨 드셨던 두세 가지 음식을 올리거나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지역 전통시장을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문화센터에서 현대 제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가족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는 명절 음식 나눔 사업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에 소규모 제수 음식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 간단한 추모식을 치를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 간의 연대와 이웃 공동체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노인 돌봄 종합계획 속에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문화 개선 항목을 포함시켜 지자체와 협력해 건강한 제례 문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오본 행사와 같은 전통 제례를 간소화하는 대신 가족 여행이나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2015년부터 가정일의 간소화 지침을 발표하며 전통의 의미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 생활에 맞게 제례 방식을 바꾸도록 권장했습니다. 대만 역시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추모 시스템을 도입해 원거리 가족들도 모바일을 통해 헌화와 제사를 대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어 현재는 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영국과 독일은 전통적 종교 의례 대신 메모리얼 데이와 같은 공동 추모 행사를 통해 개인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가 함께 추모의 의미를 나누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결국 이는 공통적으로 부담은 줄이고 의미는 강화한다는 원칙에 맞춰진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제사 음식을 꼭 전통적인 형식으로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인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한두 가지 정성껏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역할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장을 보고, 누군가는 요리를 하고, 누군가는 상차림과 정리를 맡는 방식으로 분담하면 특정 가족에게만 부담이 쏠리지 않습니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제례 간소화 가이드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서울, 부산,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주민센터와 복지관에서 배포하는 안내 자료를 보면 실제로 많은 가정이 어떻게 갈등을 줄이고 있는지 사례를 접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해외 사례에서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추모관과 같은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으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줄이지 않으면서도 살아있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야 한다. 결국 제사는 무거운 전통의 의무가 아니라 사랑과 기억을 이어가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을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의미로 바꾸어 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결국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는 더 따뜻한 전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무겁던 상 위에 이제는 따뜻한 밥 한 그릇만 놓여 있어도 사랑은 식지 않고 기억은 살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가슴에 남는 온기가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셨나요? 한쪽에는 평생 성실히 일했지만 제사의 무게와 경제적 부담을 홀로 짊어지다 결국 병원에 실려갔던 박재수 씨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냉장고에 가득 쑤셔 넣은 제사 음식이 오히려 삶을 무너뜨리고 부부의 갈등과 건강에 파탄을 불러왔던 안타까운 현실. 그 장면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쪽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미리 준비하며 형식보다 의미를 택한 이정호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연금을 지켜내며 무리한 창업 대신 가족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낡은 냉장고 속 단출한 반찬 몇 가지였지만 그 식탁 위에는 웃음과 대화가 넘쳐났습니다. 제사의 짐을 줄였더니 오히려 가족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위기의 순간에도 준비된 자산으로 아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례의 차이는 아주 작았습니다. 하나는 무거운 전통에 매여 삶을 짓눌렀고 다른 하나는 전통의 본질만 남겨 행복을 지켜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선택의 차이가 노후를 갈라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그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무거운 상을 차리며 지쳐갈 것인가? 아니면 가볍고 따뜻한 밥상으로 가족의 마음을 이어갈 것인가? 나는 불안 속에서 노후를 흔들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준비된 삶으로 사랑하는 일을 지켜낼 것인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전통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지금의 우리 삶에 맞게 다시 세워야 한다고. 정부와 지자체들도 간소화 가이드라인, 온라인 추모 시스템, 지역 공동체 재래 지원을 통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해외의 일본, 대만, 유럽처럼 이미 간소화된 의례 속에서도 추모의 의미를 잃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작지만 위대합니다. 제사라는 한 의식 안에서 우리는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갈등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전통이 되고 손주들에게는 기억 속의 따뜻한 이야기로 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가정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무거운 제사상 대신 고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한 그릇을 올리고 가족이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전통 아닐까요? 눈물을 흘리며 고개 숙여 절하는 것만이 효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가족에게 웃음을 주고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이고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비참함을 남길 것인가, 따뜻함을 남길 것인가? 그 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와 결정 속에 있습니다. 사랑은 상 위의 음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 있고, 행복은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웃음 속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가족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 모두의 내일을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마음속에 하고픈 이야기도 많으시죠. 하지만 때로는 그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에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내 등 뒤에 비수가 되어 꽂힐 때가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무심코 말한 건강 걱정이 약점이 되고, 모임에서 나는 자식 자랑이 시기를 부르고, 답답한 마음에 털어놓은 속사정이 뒷말에 씨앗이 되어 평생 쌓아온 나의 자리가 흔들리는 경험, 혹시 없으셨나요? 오늘은 그 씁쓸한 후회의 눈물을 닦고 나의 남은 인생을 더 단단하고 품위 있게 지켜줄 말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서랍장 한 구석, 세월의 흔적처럼 잉크는 이미 말라붙었지만 차마 버리지 못하는 낡은 볼펜 한 자루가 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 때마다 마주치는 그 낡은 볼펜. 67 한상우 씨에게 이 볼펜은 그냥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치열했던 청춘이자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30년 넘게 회사의 크고 작은 역사를 기록해온 손. 수많은 이들의 운명이 그의 펜 끝에서 결정되던 시절. 그는 늘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람은 말로 살고 말로 무너진다. 하지만 평생 지켜온 그 신념이 은퇴 후 자신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억 3천만 원. 묵직한 퇴직금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인생의 훈장을 받은 듯 든든했습니다. 이제 아내 손잡고 못 가본 곳도 가보고 그리웠던 친구들도 실컷 만나야지. 장밋빛 노후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을 깨뜨린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무심코 뱉은 푸념, 그 한마디였습니다. 요즘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해서 그런가. 통머리가 맑지를 않네. 그저 살가운 대화인 줄 알았건만 그날 이후 세상이 그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총무를 맡아 꼼꼼히 처리하던 회계장부는 슬그머니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봉사활동에 나서려 하면 어르신,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라며 자꾸만 그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마치 쓸모 있는 사람에서 보살펴야 할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낙인이 찍힌 기분. 서랍 속 볼펜을 만지작거리며 그는 야속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아직 괜찮은데, 아직 뭐든 할 수 있는데. 한때는 사람을 세우고 이끌던 그의 말이 이제는 스스로를 가두는 족쇄가 되고 있었습니다.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불렀습니다. 오랜 벗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다 기분 좋게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래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만큼은 있으니 마음은 편해. 든든함의 표현이었던 그 말은 하룻밤 사이 돈 좀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되어 온 동네를 떠돌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형님, 이자 좋은 데가 있는데. 선배님, 제가 정말 급해서 그럽니다. 안부 대신 돈을 바라는 전화가 그의 하루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면 각박한 사람이 될까. 들어주자니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위태로웠습니다. 결국 그는 좋아하던 경로당도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상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딸 부부와 함께한 저녁 식사, 사위의 얼굴이 어두워 보이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내에게 툭 던진 한마디. 저 둘, 요즘 사이가 영 안 좋은가 봐? 그 순간 식탁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얼굴로 집을 나선 사위의 뒷모습, 그리고 며칠 뒤 사위랑 사이가 안 좋다더라는 말이 친척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집안의 흉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낡은 볼펜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후회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줄 것을. 왜 입을 열어 상처를 냈을까. 한 번 터져나온 말실수는 둑이 무너진 강물 같았습니다. 그때 그 땅만 샀어도 라는 후회는 그를 과거에만 사는 꼰대로 만들었고 그 집 사정이 안 좋다더라는 뒷말은 남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외로움에 잠 못 이루며 그는 지인들에게 구조 신호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들 잘 지내나?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아 마음이 허하네. 처음엔 걱정하던 답장들이 점점 짧아지다 이내 끊겼습니다. 그의 외로움은 위로가 아닌 부담이 되었고 바로 그 약해진 마음의 틈으로 누군가 파고들었습니다. 선생님, 외로우시죠? 제가 좋은 길을 알려드릴게요. 그제야 한상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서랍 속 저 볼펜은 잉크가 말라 더는 쓸 수 없지만 자신의 입은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한때는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써 내려가던 저 펜처럼 이제는 자신의 말 한마디가 남은 노후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끊어내고 품위를 무너뜨리고
지갑을 노리는 이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한상우 씨는 그날도 습관처럼 회관 청소를 도우려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장님 꼼꼼하시잖아요 하며 기꺼이 맡겨주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르신, 무리하지 마세요. 앉아서 쉬세요.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게요. 말은 친절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는 뉘앙스는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몸이 안 좋다더라. 돈도 좀 있다면서?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손에 쥔 빗자루가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랍 속 볼펜을 움켜쥐던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살리던 내 말이 이제는 나를 죽이는 칼이 되었구나. 그날 밤 한상우 씨는 서랍을 열어 낡은 볼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잉크는 마른 지 오래라 글씨 한 줄 쓰지 못했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촉감이 이상하게도 생생했습니다. 그 펜으로 인사기록을 정리하던 날들, 직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람은 말로 살고 말로 무너진다 되뇌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내가 그 말을 잊고 살았구나.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노후를 다 무너뜨렸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진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요즘 왜 사람들 피해 다녀요? 괜히 내가 입을 놀려서 다 무너졌어. 건강도, 체면도, 관계도.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그의 손에 있는 볼펜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회사 다니던 시절, 저 펜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 힘이 지금도 있어요. 단지 잉크가 아니라 말이 달라져야 할 뿐이죠. 그 순간 마음속에 작지만 따뜻한 불빛이 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상우 씨는 말 습관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누군가 요즘 어떠세요? 물으면 더 이상 혈압이 올라서 힘들다 대신 매일 아침 공원 돌며 만보 걷고 있습니다. 덕분에 몸이 가벼워요. 라고 바꿔 말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누군가 재산을 물으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은 원칙이 있어요. 돈 얘기는 안 하는 게 편합니다. 가족 앞에서도 입을 조심했습니다. 딸 부부가 티격태격해도 이제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더라. 천천히 잘 풀릴 거야.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던 말들이 더 이상 족쇄가 아닌 다리처럼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볼펜을 책상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잉크가 말라버린 이 펜도 아직 내 손에 남아있든 내 인생도 끝난 게 아니야. 이제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로만 나를 써내려가야지. 여러분, 제 얘기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경로당에서 흘린 건강 이야기, 술자리에서 무심코 뱉은 돈 이야기, 가족 앞에서 던진 불필요한 말 한마디, 그게 제 노후를 무너뜨렸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일의 인생을 흔드는 족쇄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꼭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볼펜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69, 박노철 씨에게 그 볼펜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인사부에서 30년을 근무하며 회의록과 보고서를 써내려간 시간, 그리고 직원들의 사소한 상담까지 기록해온 손때 묻은 벗이었습니다. 2023년 가을, 박 씨는 1억 6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내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살아야지. 그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입으로 쌓은 건 입으로 무너진다. 이제부터는 말보다 행동으로 나를 지켜야지. 은퇴한 지 얼마 안 돼 박 씨는 경로당에 나가 봉사활동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년배들이 건강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도 그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천천히 걷긴 하지만
매일 새벽 공원 한 바퀴 도는 게 제일 좋은 보약이네요. 실은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그는 병명을 구체적으로 떠벌리지 않았다. 그 대신 관리 습관과 긍정적인 일상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하니 사람들의 시선은 아픈 어르신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잘하는 든든한 사람으로 굳어졌다. 그래서인지 회계 역할도 행사 진행도 자연스럽게 그에게 맡겨졌다. 노철 형님이 하면 틀림없지. 그 말에 그는 볼펜을 쥔 손을 한 번 더 꼭 다잡았다. 술잔이 오가던 자리에서 누군가 넌지시 물었다. 야, 너 퇴직금 좀 받았을 거 아냐? 요즘 뭐에 투자해? 순간 주위의 시선이 몰렸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히 답했다. 우리 집은 원칙이 있어. 돈 얘기는 집안에서도 최소한만 하고 밖에서는 아예 하지 않기로 했어. 짧고 분명한 대답. 더 묻던 친구들도 머쓱해져 화제를 돌렸다. 그날 이후 그는 금전 문제로 사람들과 어긋나는 일 없이 오히려 더 신뢰를 얻었다. 노철이는 믿음직해. 돈 얘기로 사람 불편하게 하는 법이 없으니까. 가족끼리 식사를 하던 중 딸과 사위가 작은 말다툼을 벌였다. 자칫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순간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부부가 같이 살아간다는 건 서로 다르다는 걸 배우는 과정이야. 너희 둘은 잘하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을 꾹 눌러 담은 채 결코 험한 말이나 흉을 내뱉지 않았다. 그의 한마디는 오히려 부드러운 공기를 만들어 주었고 사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 더 대화해야겠네요. 이렇게 가족 안에서의 언어는 상처가 아닌 화해의 다리가 되어 주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예시를 자주 떠올렸다. 그때 집만 샀어도 말이지. 동창들이 과거 후회로 목소리를 높일 때 박 씨는 말끝을 달리했다. 맞아. 나도 그땐 놓쳤지. 그래서 요즘은 작게라도 매달 저축하려고. 그게 내 교훈이야.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내는 힘으로 바꿔내는 언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누군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흘리듯 꺼냈다. 저 집 요즘 어렵다더라. 주변에서 킥킥 웃음이 터져나올 때 박 씨는 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 얘기는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네. 차라리 다음에 같이 등산 갈 얘기를 하자. 순간 공기가 바뀌었고 대화는 금세 즐거운 쪽으로 옮겨갔다. 사람들은 속으로 느꼈다. 노철이랑 있으면 뒷말이 사라져서 편하다. 은퇴 후 찾아오는 외로움도 그에게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충동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볼펜을 집어들고 공책에 조용히 일기를 썼다. 오늘도 새벽 걷기 성공. 아내랑 저녁 식탁에서 웃음 나눔. 외로움은 글로 쓰니 덜컥 사라졌다. 글로 감정을 풀어내자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다. 그리고 주 1회 서예 모임, 월 2회 봉사활동, 동네 어르신들과의 산책. 그는 작은 만남으로 일상의 빈틈을 채워갔다. 밤마다 메시지 대신 일기로 외로움을 달래니 인간관계는 오히려 더 따뜻해졌다. 서랍 속에 놓인 낡은 볼펜은 여전히 잉크가 말라 있었지만 박 씨에게 그것은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이 아니었다. 이 볼펜은 이제 내 말의 무게를 대신 알려주는구나. 함부로 흘리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적어야 한다는 걸. 그는 볼펜을 손에 쥔 채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 햇살처럼 따뜻하고 단단한 노후가 그의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봄바람이 솔솔 불던 2025년 4월, 경로당에서 작은 문화행사가 열렸다. 노래자랑 순서의 사회자가 그를 불렀다. 오늘 사회는 박노철 어르신께서 맡아주십니다. 박 씨는 잠시 볼펜을 주머니에 쥔 채 무대 앞으로 나섰다. 사람들 사이에서 은근히 들려오는 속삭임이 있었다. 저분은 늘 말이 깔끔해서 좋아. 괜히 몸 약하다 소문내는 분들하고는 다르잖아. 무대 위에 선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과거 직장에서 느꼈던 긴장감이 스며들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껏 웃고 노래하시면 됩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그 한마디에 장내가 환해졌다. 말의 무게가 달라진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오랜 친구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놓쳐라. 너 퇴직금 좀 남아있지. 이번에 좋은 투자 자리가 있는데 과거 같으면 고민하며 갈등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미리 준비해둔 단호한 대답을 내뱉었다. 미안하다. 우리 집은 돈은 가족 외에는 일절 안 쓰기로 원칙을 세웠어. 짧고 단호한 한마디. 그 말에 친구는 잠시 멋쩍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너답다. 괜히 물어봤다. 그날 밤 그는 서랍 속 볼펜을 꺼내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도 내 말을 지켜냈다. 지켜낸 말이 나를 지켰다. 며칠 뒤 딸 부부가 다시 집을 찾았다. 이번에도 작은 의견 차이가 생겼다. 딸이 언성을 높이려 할 때 그는 잔잔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너희는 아직 젊다. 다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은 남기지 말아라. 그 말이 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으니까. 식탁은 다시 차분해졌고 딸은 고개를 떨구며 사위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아내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이 평화로워. 그 말에 그는 서랍 속 볼펜이 떠올랐다. 더 이상 말라버린 잉크가 아닌 마음을 적시는 힘으로 남아 있었다. 동창들이 모여 과거 얘기를 늘어놓았다. 그때만 집을 샀어도 지금은 부자지. 나는 IMF 때 다 날려서 아직도 힘들다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질 때 박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 나도 아쉬움은 있지. 하지만 그때 배운 게 있어.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작은 돈이라도 저축하고 건강도 챙기고 있잖아. 그 말에 동창들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래. 내 말 들으니까 괜히 희망이 생기네. 그날 모임은 후회로 끝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위로와 자극을 동시에 받았다. 외로움이 몰려오는 밤, 그는 예전처럼 충동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볼펜을 집어들고 종이에 적었다. 오늘 아내와 산책, 딸과 사위는 화해,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원칙을 지킴, 외로움은 글 속에서 사라졌다. 적어 내려가며 그는 알았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약점이 아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건강은 자랑하지 않고 관리로 보여주었습니다. 돈은 원칙을 지켜 밖으로 새지 않았습니다. 가족 갈등은 흉이 아닌 화해의 언어로 바꿨습니다. 과거는 후회가 아닌 교훈으로, 뒷말은 칭찬으로, 외로움은 글과 만남으로 달랬습니다. 그 결과 제 노후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내일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노철 씨는 낡은 볼펜을 조용히 서재 위에 올려두었다. 이제 이 볼펜은 글을 쓰지 않아도 내 마음을 적어주는구나. 햇살은 그의 얼굴을 비추며 잔잔히 미소 짓게 했다. 그의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품격과 평화로 채워져 있었다. 여러분, 실제 통계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38.2%로 확인되었고, 이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거의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76세 이상 후기 노인 세대에서는 빈곤율이 51.5%에 달해 2명 중 1명이 빈곤층이라는 충격적인 실태도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 빈곤은 단순한 수치 이상입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13.1%의 3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더구나 전체 인구의 빈곤율이 15% 내외 수준인 걸 감안하면 노인층의 어려움은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빈곤이 노인 세대에 더 심각한 이유로는 여러 연구가 지목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의 고용 형태, 직종 종류, 생애 노동기간 등이 노후 빈곤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은퇴 전에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구조를 쌓아왔느냐가 노후의 재정적 안정성에 직결된다는 뜻이죠. 또한 노인의 말과 대화 방식, 사회적 소통 능력은 고립감이나 외로움, 관계 단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언어학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는 발음과 유창성 변화나 인지, 처리 변화 등으로 대화에서 불리함을 겪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화 참여, 폭이 좁아지고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나아가 노인이 일상 대화를 덜 하게 되면 인지 기능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최근 연구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말을 조심하라는 조언은 단순한 언어 윤리 차원이 아니라 노후의 재정 안전, 인간관계 유지, 인지 건강까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이 통계와 연구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위의 사례에서 보셨던 말 한마디가 노후를 흔들 수 있다는 건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어낼 실질적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확장 가능한 정책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정부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해 노인들이 소득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노후 소득 기반을 보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부양가족이나 고령자 세대에 대한 세금 공제 제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노인복지센터와 경로당,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를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게다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정책이 있으며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소득 보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노인 친화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노인 복지 정책의 실행과 책임을 지역 단위에서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례처럼 노인이 자신의 상태나 자산, 가족사 등을 지나치게 노출하느라 불이익을 받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말습관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를 완화하려면 정보 노출에 대한 보호 장치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 복지센터나 주민복지 프로그램 차원에서 언어 사용 정보 노출의 위험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노인 대상 커뮤니케이션 교육이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말의 경계 설정과 응답 훈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 예컨대 고령층의 건강정보자산 정보가 무단 유출되거나 금융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 차원의 감시, 체계나 신고, 창구, 구축이 필요하죠. 해외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령자 프라이버시 권리법을 두고 있으며 노인이 겪는 정보 노출 문제와 통신사기 위험을 줄이는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일부 도시에서는 고령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지역사회 단위에서 무료로 제공해 노인들이 자신의 정보 노출과 언어 사용을 스스로 경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해외 모델을 벤치마킹해 지자체 중심으로 고령자 말 관리 워크숍 또는 노년 언어 수칙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인 커뮤니케이션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역복지센터나 경로당에 보급할 수 있습니다. 또 보건소나 복지센터에서 노인에게 무료 상담 창구를 개설해 노인이 말로 인해 상처받았거나 압박 부담감 느낄 때 상담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도 유용하죠. 결국 개인의 말 습관이 바뀌어야 하지만 제도와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만 지속 가능하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보호 플러스 교육 프로그램 플러스 법률 보호 해외 플러스 모범 사례의 도입이 모여야만 말 한마디로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한 자루에 볼펜이 있습니다. 잉크는 말라 더는 글씨를 남기지 못하지만
손끝에 쥐어보면 지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펜. 어떤 이는 그 펜처럼 잉크가 다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의 실수로 기회를 잃고, 돈 이야기에 발목 잡혀 사람을 잃고, 가족의 흉을 흘려 집안의 평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건 텅 빈 방에서 되돌릴 수 없는 후회뿐이었죠. 하지만 또 다른 이는 그 펜을 품위 있게 사용했습니다. 건강을 걱정 대신 관리로 바꾸어 말했고, 재산은 원칙으로 지켰으며, 가족에게는 흉이 아닌 화해의 언어를 건넸습니다. 과거는 후회가 아닌 교훈으로, 뒷말은 칭찬으로, 외로움은 글과 작은 만남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노후는 더 단단해지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돈의 액수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입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 그것이 운명을 갈랐습니다. 누군가는 무심코 던진 말로 노후를 잃었고, 누군가는 절제와 침묵으로 품격을 지켰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끝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말을 흘리고 있나요? 자식들 앞에서 던진 한숨, 친구 앞에서 자랑처럼 내뱉은 돈 이야기, 배우자 앞에서 쏟아낸 불평, 그 작은 조각들이 모여 내 노후의 얼굴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의 나를 지킬지 아니면 무너뜨릴지는 지금 내 입술 끝에서 갈립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은 걱정 대신 관리 습관으로 말하고, 돈은 원칙으로 지키며, 가족은 흉이 아닌 위로로 감싸고, 과거는 후회가 아닌 교훈으로 남기고, 남의 이야기는 흉이 아닌 칭찬으로 돌려주고, 외로움은 글과 작은 만남으로 다스리는 것. 그 단순한 지혜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족쇄를 끊고 남은 날들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관계가 흔들리고 미래가 두렵더라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단 한 문장만 바꿔도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들다 대신 나는 오늘도 걸어나간다. 돈이 있다 대신 우리 집은 원칙이 있다. 후회된다 대신 그때 배운 덕분에 지금은 준비한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과 노후가 달라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노년은 겨울 같은 계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겨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가지를 치워내야 새싹이 돋듯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마음만 가꾸면 우리의 노후는 고요하지만 따뜻한 계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남기고 있나? 그리고 그 답이 후회가 아닌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는 아직 써내려가야 할 빈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에 어떤 문장을 남길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쪽은 고통의 흔적으로 얼룩질 수도 있고, 다른 한쪽은 품격과 평화의 기록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우리 모두가 후자의 길을 걷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한 웃음과 존중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페이지가 눈물 아닌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선생님, 혹시 주변을 둘러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똑같은 세월의 강을 건너왔는데 어떤 이는 잔잔한 미소로 황혼을 맞이하고 어떤 이는 가슴을 치는 눈물로 하루를 지새우는지 말입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금을 은행 직원의 말 한마디에 속절없이 잃고 빈 껍데기만 남은 낡은 통장을 부여잡고 밤을 지새운 한 여인의 이야기. 닳고 다른 휴대폰 속 희미해진 인연에 기대어 보려다 되려 상처만 받고 외톨이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 하지만 반대로 켜켜이 쌓인 먼지 속에서도 꼼꼼히 정리해둔 낡은 서류철 하나가 든든한 노후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사람도 있었고, 매일 밤 꾸준히 채워나간 작은 노트 한 권이 건강과 사람,
그 모든 것을 지켜준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르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사소해 보였던 단 하나의 습관, 마음을 다해 지켜낸 단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그 운명을 가른 4개의 낡은 물건에 담긴 지혜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등불 하나를 반드시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최근 서울에 사는 58세 주부 김미정 씨는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려 은행 창구를 찾았다가 직원의 권유로 안전하다는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통장을 열어본 순간 남은 건 전 재산의 절반이 사라진 잔해뿐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은행원이 권하는 투자 상품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이 원금 보장이라는 말만 믿었다가 노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위험을 체감했고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병원비, 돌봄비, 대출이자까지 겹쳐 지갑이 얇아진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원금은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든 상품이 다음 달 통장에선 사라질까 봐 불안하시진 않나요? 오늘 이야기 남일 아닐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미라, 61살입니다. 예전엔 작은 전자부품 회사에서 인사팀 부장으로 일했고 퇴사 후엔 남편 건강검진과 시어머니, 병원 모시기를 생활처럼 해왔죠. 우리 집 재산이라고는 전셋집 보증금과 20회 넘게 쓴 낡은 통장 지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지갑엔 아이들 학원비 봉투, 남편 약값 영수증, 그리고 제 월급에서 모아온 적금 통장이 껴있었어요. 물가가 오르고 보험료가 오를 때마다 저는 그 지갑을 쥔 손에 더 힘을 줬습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제 노후, 우리 가족의 버팀목이니까요. 지난 봄, 시중은행 S지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늘 성실히 거래해 오셔서 VIP 혜택 드려요. 예금처럼 안정적이면서 이자는 더 드리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밝은 조명이 비치고 따뜻한 차가 놓였습니다. 직원은 제 낡은 통장 지갑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이건 그냥 잠깐 쉬게 하시고 이쪽으로 옮겨두세요. 6개월만 지나면 쿠폰이 나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원금은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특수한 경우만 아니면 손실 거의 없어요. 게다가 요즘 같은 때 가만히 놔두면 손해잖아요. 적합성 설문을 작성하는데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펜을 가리키며 평소 예금 위주셨지만 이건 짧은 기간 운용이라 보수 중립 사이에 체크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종이가 몇 장 더 나왔고 전자서명을 요청받았죠. 저는 늘 하던 대로 주민번호와 주소가 노출되지 않게 확인만 하고 서명했습니다. 설명서는 두툼했지만 중요 부분만 표시해 드릴게요라며 형광펜이 몇 줄을 스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건 충족 시 이자, 미충족 시 이자 미발생 정도고요. 원금은 웬만하면 안전해요. 낡은 통장 지갑에서 적금 통장 한 장을 꺼내며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급히 돈이 필요하면요? 언제든 중도 환매 가능하지만 만기까지 두시면 가장 좋아요. 저는 결국 생활비 비상자금과 적금 일부를 합해 1억 2천만 원을 옮겼습니다. 그해 여름, 뉴스에서 해외 지수와 금리 얘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낯선 용어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제 낡은 통장 지갑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S지점에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제가 든 상품, 요즘 시장이 안 좋다는데 괜찮겠어요? 직원은 웃는 목소리로 답했죠. 걱정 마세요, 고객님. 중간에 숫자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만기에 맞춰보시면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평가 금액 변동 안내. 화면 속 숫자는 제가 알던 잔액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다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만기에 맞춰보자. 은행이 설마. 남편은 고혈압 약을 갈아타야 했고 시어머니는 재활치료 횟수를 늘려야 했습니다. 택시 대신 버스를 타고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돌며 저는 계산기를 더 자주 눌렀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통장 지갑 속 현금 봉투를 접어 넣으며 곧 쿠폰이 나온다는 말을 되뇌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시장 상황이 흔들려서 구조를 조정했어요. 같은 계열로 갈아타면 손실을 줄이고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심을 삼켰습니다. 서류 몇 장을 더 쓰고 전자서명 몇 번을 더 했습니다. 낡은 통장 지갑은 점점 얇아졌고 마음은 반대로 두꺼운 돌덩이처럼 굳어갔습니다. 그 사이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대중교통 요금도 올라 지출표의 숫자는 매달 새로 달아졌습니다. 작은 사치였던 커피도 줄였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날 또 하나의 문자가 왔습니다. 기초자산이 기준선에 도달.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자 직원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평가 금액은 더 줄었습니다. 저는 상담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처음에 원금은 거의 안전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직원은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정 조건을 밑돌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죠. 형광펜이 그은 줄은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 제 자신과 이해하도록 충분히 들어보지 못한 시간들 사이에 끼어 서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 지갑을 꽉 쥔 손끝이 하얘졌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핵심 설명서, 중요사항 확인서가 눈에 들어왔고 체크박스엔 중위험 중수익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칸에 표시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묻자 당시 상담 흐름상 그렇게 이해하셔서 체크하신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서류 사본을 이메일로 받아 다시 읽었습니다. 기준선 하회 시 손실 확대 가능. 그 문장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보였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는 더 올랐고 장바구니 물가도 숨 가빴습니다. 남편은 당분간 고기는 줄이자고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마지막 등록금 분납은 제가 해볼게요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책상 위 낡은 통장 지갑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속엔 오래된 통장과 제 서명이 겹쳐 있었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평가 금액 추가 하락. 저는 더 버틸지 중도 해지할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수수료가 큽니다. 만기까지 가져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은행의 답은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고 현관 앞에서 낡은 통장 지갑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한 금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기일을 며칠 앞둔 새벽,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최종 정산 예정 금액 안내. 손끝이 떨려 화면을 켰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맡겼던 제 계좌엔 고작 4천만 원 조금 넘는 금액만 남아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엔 원금이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은행 창구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직원은 차분한 얼굴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고객님, 기초자산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손실 구조가 발동된 겁니다. 설명드린 대로 위험 고지가 되어 있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위험 고지라는 말보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통장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갑 속엔 여전히 자식들 학원비 봉투와 남편 병원비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갑을 채워주던 통장은 이제 빈 껍데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에 스치는 불빛들이 전부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은행 말을 믿은 게 죄였을까? 스스로를 원망하면서도 막상 현실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약값, 시어머니의 병원비,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통장은 텅 비어버렸으니까요. 저녁 밥상에서 저는 차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눈치챘던 듯했습니다. 혹시 그때 은행에서 옮긴 돈,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저는 결국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혼자 결정하셨어요? 왜 저희랑 상의 안 하셨어요? 그날 밤, 방 안에 앉아 낡은 통장 지갑을 펼쳐 들었습니다. 지갑 속에 오래된 은행 도장은 흐릿해져 있었고 제 서명은 군데군데 삐뚤게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삶이 지워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모임엔 제 또래의 주부들, 은퇴한 교사, 자영업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원금 보장이라 했어요. 안전하다 했어요. 그런데 통장 열어보니 다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 잘못이 혼자만의 불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낡은 통장 지갑을 꺼내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지갑에 평생을 담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처지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지갑을 꺼내 보았습니다. 지갑은 여전히 낡았고 속은 비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채워갈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저는 금감원 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선 보상 비율이 낮다는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융교육 강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들은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보다 중요한 건 문서 속 작은 글씨입니다. 그 작은 글씨가 당신 노후를 지킵니다. 그 문장을 노트에 적으며 저는 낡은 통장 지갑 속 빈칸에 새 다짐을 하나 넣었습니다. 다시는 지갑을 비워두지 않겠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낡은 통장 지갑을 꼭 쥐고 계시지 않나요? 은퇴 뒤 아껴 모은 퇴직금, 노후 자금, 혹은 아이들 결혼 자금이 들어있는 그 지갑 말입니다. 저처럼 원금은 안전하다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의 웃음, 형광펜 몇 줄보다 중요한 건 제 손에 쥔 지갑과 그 속의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50대, 60대, 70대가 이미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 사연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노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 그 자체다. 이 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낡은 통장 지갑을 지키는 일, 그것이 결국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박성호 씨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교육청 산하중학교에서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 학교 교무실 불을 켜고 학생들 장학금 서류부터 교사 인사 관련 문서까지 챙기던 사람이었죠. 남들 눈에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지만 그는 늘 자신과 아내에게 큰 돈은 못 벌어도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이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집 거실 장식장에는 오래된 가죽 서류철이 있습니다. 그 속엔 매년 모아둔 가계부, 적금 만기 통지서, 그리고 연금 납입 확인서가 가지런히 꽂혀 있습니다. 다른 집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물건이라며 버리기도 했지만 박 씨는 이게 우리 집의 역사라며 늘 소중히 다뤘습니다. 퇴직을 앞둔 60세 무렵 주변에서는 연금만 바라보다가는 물가를 못 따라간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친구들 중 몇몇은 퇴직금을 받아 주식이나 부동산, 심지어 은행 직원이 권유하는 고수익 파생 상품에 돈을 넣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요즘은 예금이 답이 아니야. 땡땡 은행에서 나온 상품인데 6개월만 맡겨도 10% 준대. 그러면 박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연금으로 살 거야. 큰 욕심 안 부리고 아내랑 손주들 용돈이나 챙기면 됐지. 그때는 친구들이 답답하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 나이에 원금 잃는 건 죽는 것보다 무서운 일이다. 조금 덜 가져가더라도 안전하게 가져가자. 2019년 박 씨도 은행 창구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막내딸 결혼자금을 일부 마련하기 위해 적금 중 일부를 해지하러 갔던 날이었죠.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객님, 지금 이 상품은 안전하면서도 이자를 많이 드립니다. 요즘 다들 하십니다. 박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서류를 꺼내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원금 보장됩니까? 직원은 순간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조건부로는 예, 사실 완전 보장은 아닙니다. 그 말에 그는 펜을 내려놓고 원래 오던 길처럼 정기예금 통장에 다시 돈을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순간 혹했어. 근데 내 나이에 조건부는 사치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 돈은 우리 노후병원비잖아. 그 무렵 오랜 친구였던 이모 씨는 은행 권유로 투자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늘 모임에서 자랑했죠. 야, 너희는 아직도 예금해. 나 이번에 2천만 원 넣었는데 벌써 이자가 눈에 보이더라. 그러나 몇 달 뒤 그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원금이 반 토막 났다더라. 은행도 모른다고 하고 나 미치겠다. 박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낡은 가죽 서류철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맞아. 내가 욕심 안 낸 게 다행이지. 퇴직 후 박 씨 부부의 생활은 단조롭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매달 280만 원 남짓한 공무원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고 점심에는 아내와 반찬 가게에서 장을 보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저녁이면 손주들이 놀러와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손주가 과자를 들고 오면 박 씨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연금날이잖아. 오늘은 괜찮아. 연금은 화려한 부를 가져다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세, 관리비, 의료보험료,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소소한 외식비까지 충분히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여보, 옆집 김씨 아저씨 알지? 퇴직금 굴리다 다 날리고 요즘 알바하신대. 당신이 욕심 안 낸 게 천만다행이야. 박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낡은 가죽 서류철을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 안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원칙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 겨울, 뉴스에서는 연일 고위험 파생상품 손실이라는 자막이 떠들썩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를 보며 박성우 씨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만약 그날 은행 직원 말에 넘어가 사인을 했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던 그는 말했다. 여보, 저 사람들 참 안타깝네. 나도 잠깐은 흔들렸었잖아. 아내는 조용히 그의 낡은 가죽 서류철을 꺼내와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이 기록들이 우리를 지켜줬어. 당신이 매달 빠짐없이 적고 욕심 안 낸 그 습관이 말이야. 서류철 속에는 생활비 지출표, 예금 만기일, 그리고 연금 수령 내역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했습니다. 2025년 현재 물가는 오르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꼬박 들어오는 연금은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연금이 입금되는 날이면 박 씨는 늘 손주들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 달은 놀이동산 갈까? 아니면 서점에서 책 사줄까? 손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연금은 단순히 생활비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행복을 이어주는 끈이었고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이었습니다. 혹시 다음 달엔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나는 불안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연금만으로 괜찮으세요? 저희가 조금 보태드릴까요?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젊을 때 욕심 안 부리고 꾸준히 준비한 덕에 지금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다. 너희는 너희 가정을 지켜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듣고 저도 요즘 개인연금 시작했어요. 작은 돈이지만 꾸준히 넣어야겠다 싶어서요. 그 대화를 들은 박 씨는 낡은 서류철을 다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원칙이 이제 자식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 안서랍 속에 낡은 통장이나 오래된 가계부가 있지 않으신가요? 박성우 씨의 사례처럼 욕심을 줄이고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불안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매일의 밥상과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꾸준함과 신중함이 그를 지켜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욕심을 부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작은 원칙을 지키며 평온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박 씨의 낡은 가죽 서류철 속 기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평생의 지혜와 가족의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자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현실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2023년 기준 무려 38.2%에 달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은퇴 이후 삶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절반 가까운 어르신들이 기본 생활조차 힘들어하는 현실이